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저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이사장님, 예. 오늘 제가 좀 약간 설레 보이지 않으세요? 배지도 달고 오셨네. 예, 변호사 오늘 배지. 제가 원래 이렇게 변호사 배지 안 달고 법원 갈 때도 안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전공하지 않은 다른 분야를 계속 다뤘었잖아요. 오늘은 바로 저의 그 전공 분야 20년 동안 했던 법 관련 서적을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정장도 이렇게 좀 변호사스럽게 하고 배지도 달고 설레가지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뿜뿜해요. 네. 네, 오늘은 아마 이사장님께서 약간 이렇게 법 전공자 아닌 입장에서 질문을 좀 주시지 않을까 예, 기대가 오늘은 되네요. 제가 조변 역할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그 헌법에 관한 책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같은 법 개통이긴 한데 조금씩 계열이 다르신 분을 모셨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그리고 이연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차는 느낌이에요. 제가 방금 같은 법 계열인데 조금 다른 경험을 하신 분들을 모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는 자기소개를 셀프로 해주시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기호 변호사님. 예. 아마도 저를 섭외하신 이유가 판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방송 출연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서기호 TV를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 서기호 TV. 이 짤막 넣어줘요. 네. 남는 시간에 변호사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아까 들어오실 때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패션이 너무 진짜 방송인이 되셔가지고 멋있으세요. 이연주 변호사님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사실 차고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 책을 소개해준다는 거 알고. 내가 검찰을 떠나니. 야, 이거 CG. 예, 오늘 함께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검찰에 1년을 있다가 그 아수라장 같은 세계에 지쳐가지고 검찰에 잊고 살다가 2016년 이후로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슈가 무리에 떠올라서 책을 썼고 그 연을해서 여러 방송에도 나왔고 그렇지만 주업은 변호사입니다. 예. 이제 변호사가 주업이시고요.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은 네,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고 부업이 변호사고 변호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이제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은 찍혀가지고 판사를 잘리신 분이고요. 아주 희귀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연주 변호사님은 검찰이 너무 못 견딜 정도로 힘들고 싫어서 네. 1년 만에 검찰을 떠났어요. 이것도 드문 케이스예요. 그죠? 그럼요. 그 검찰을 서로 하려고 사실 특히나 그 사법연수원 때 등수순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헌법의 풍경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 책 제목을 진짜 잘 지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헌법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고민을 좀 했죠. 책 선정을 할 때. 네. 지금 유력한 책이 이 지금 다시 헌법 이거하고 헌법의 풍경 고민하다가 헌법의 풍경을 하게 됐는데 이 지금 다시 헌법은 이게 2017년 탄핵 국면에 재출간돼 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에요. 법학 교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공동 집필하신 건데 이 책은 교과서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비유하면 아주 FM대로 잘 차린 한상 한정식. 헌법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짜 학술적이고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학술적으로 이 헌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헌법의 풍경은 이게 제목은 헌법의 풍경인데 사실은 뭐의 풍경이냐면 이 잘 차려진 한상 한정식을 만드는 주방의 풍경이에요. 그렇군요. 헌법의 풍경이군요. 예, 근데 이제 이 주방 전체의 풍경도 아니고 헌법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사법제도의 운영 실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풍경화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한상 한정식 중에서 한정식에 정육부도 있고 생선부도 있고 채소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중에 정육부에서 그 주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방에 오느냐, 그들은 어떤 칼을 쓰는가, 칼을 휘두르는 초식은 어떠한가, 이 자기 마음에 드는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은 어떻게 차별 대우하는가 등등의 모든 문제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정말 그러한가, 우리나라 사법부라는 무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사법 뭐죠 농단 사건부터 시작해서 각종 관심이 있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왜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가? 거기서 헌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홈쇼핑 호스트 같죠. 그런 걸 좀 따져보려고 오늘 두 분을 모신 거예요. 예, 이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 헌법의 풍경 이 책에 설명하는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헌법을 왜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변론, 그야말로 법률가들, 법조인들이 어떻게 법을 다루고 국민을 어떻게 모시기 때문에 헌법이 잃어버려졌는가에 대해서 이 법조인이기도 한 김두식 교수가 풀어내는 책이다. 근데 굉장히 재밌고 문장력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문장 좋습니다. 정말 예. 예. 이 제가 이 붙여놓은 거 보세요.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엄청 포스트잇 엄청 붙이셨는데. 저도 좀 붙여봤습니다. 역시 변호사가 붙이는 건 질서정연하죠. 예. 저 같은 프리랜서 작가가 붙이는 건 이게 어수선해요. 네, 창의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1부에서는 이 헌법의 풍경 그리고 지금 다시 헌법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헌법의 구조, 특히 사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헌법의 풍경 이 책에는 사실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만은 사법제도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2부에서는 그럼 그러한 사법제도가 왜 그렇게 운영됐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실제 사례를 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헌법의 풍경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이 2004년도에 초판이 나왔고 2011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21년이니까 10년이 개정판 나온 뒤에도 10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꼭. 네, 느낌이. 그렇고 이제 올해 2021년 4월에 이 개정판이 15회를 새로 찍었더라고요. 그야말로 법서 중에서는 스테디셀러인 거죠. 아직도 살아있는 책인 거죠.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이라는 그런 말이 붙어 있어요. 혹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헌법을 공부할 때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써있구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들이 헌법에 있다니. 근데 되게 한편으로는 그만큼 추상적인 거예요. 딱 좋은 말만 써놨는데 이게 실제 현실에서 과연 이렇게 적용되고 있나 하면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었으니까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만 해도요. 뭐 법원의 판사로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법률가들이 이 헌법을 사법시험 공부할 때만 공부하고 정작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할 때부터는 헌법을 잘 안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진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뭐 게을러서라기보다는요. 워낙 이제 뭐 각자의 하는 일이 루틴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현행 법 위주로만 이제 연구하는 거죠. 현행 법에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할 것이냐.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까지 그까지 깊이는 고민을 할 여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잘 안 들여다보죠. 그것이 아마 헌법을 잃어버리게 한 이 원인이 이 법률가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네. 모든 걸 영웅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딱 초반에 나오는 말이지만 아니잖아요. 헌법상에 종이상에만 그렇게 적혀 있었고 사실은 우리는 그 엄혹한 독재 시대도 지나왔고 뭐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다 없이 난 잡혀갔었어요. 그냥 저 먼 나라 이야기. 그냥 아름답고 반짝반짝하는 말들이 적혀 있는 그냥 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저도 그리고 사실은 그게 법조인이 뭐 헌법 소원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다루는 그 변호사는 있을까요? 예. 실제로 사법시험 끝나고 나면 헌법 공부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은 잃어버렸고 그 풍경을 이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김두식 교수님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력이세요. 네. 우리 김두식 교수는 지금은 이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 러스쿨에서 형사소송법하고 형법, 또 형사정책론 이런 거 강의하시는 교수신데요.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를 6개월 하셨고 미국 코넬대 러스쿨을 나와서 이제 교수가 된 분이죠.
이거 말고도 이제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든가 불편해도 괜찮아 이런 헌법 관련 에세이를 여러 권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검사도 못하겠고 변호사도 못하겠고 그래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법조계로 보면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법조계의 관행이나 문화에 도저히 자기를 맞출 수 없었던 분. 이 책은 특히 2011년에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이라는 들어가는 글을 새로 쓰셨는데 그때가 마침 이명박 정부의 한복판이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뒤에 이제 이 책이 이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로 책이 시작이 돼요. 17쪽에 보면 헌법의 풍경이 지나온 지난 7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자기보다 한참 젊은 후배 법조인의 책을 직접 사서 읽고 추천했던 그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조인들은 대부분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다. 네, 쭉 내려가서 더구나 법조계에서는 경력과 경험이 곧 자산이고 실력입니다. 자기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의 글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법조계 전반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별로 배울 것 없는 젊은 후배의 글에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로 상징되는 학벌, 우수한 사법시험 성적, 재경지역의 판검사 경력으로 획일화된 법조계 엘리트 틈바구니에서 그는 단연 독보적이고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을 겪은 다음에 이제 이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 됐을 때 읽었던 대통령의 책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구입해서 읽고 추천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뭘까요? 두 분 어떻게 짐작하세요? 일단 법조계 내부의 어떤 현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기재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되게 재밌게 쓰여 있어요. 딱딱하게 쓰여 있지 않고. 그리고 이 김두식 교수님은 보면 일반적인 법률가의 상과 많이 다른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법률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책에 묻어나 있죠.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네, 이 일이 우리나라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정치를 바라보고 이런 거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데 저는 이 초판이 2004년도에 나왔을 때 바로 읽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노 대통령이 이제서야 비로소 검찰개혁이 좀 제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그 집권 초기에 왜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냐. 그때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다 마련해 정부에서 입법안을 내가지고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 심의의결 안 하고 그냥 폐기시켰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 수사권 분리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도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잘 보여요. 이분이 검찰을 6개월밖에 안 했고 그렇지만 볼 건 다 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 대통령이 이 사법개혁을 추진했던 그 배후에 있던 철학적인 혹은 정치적인 또는 법리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여기서 사례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드셨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이 책에 보면 법원 내부의 판사들의 성향이나 그 심리, 재판의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이분이 검사 출신이신데도 네. 이렇게 판사들을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할 정도로 야, 너무 판사가 정확해요. 봐도 너무 예. 정확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이거 책 읽어보면 서기호 변호사님이 왜 판사 제2명에서 탈락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은 판사, 검사 신성한 법정에서 헌법에 보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나 판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같은 속인들과는 다른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시고 이런 분들이 판사 검사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보거나 로스쿨을 가서 판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2018년도에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질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이제 기존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원, 검찰, 어떤 사법기관에 대한 허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법정은 인간들이 재판하는 곳이지 신이 재판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신성한 곳입니다.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왠지 법정은 신성한 곳인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 말을 콕 집어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재판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판사, 검사가 왜 돼요? 왜 신문에 보면 맨날 수석 합격자 인터뷰 이런 거 보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법률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어요. 시작할 때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판검사가 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더 이제 이게 바뀌어가는데 그게 보면 여기서 특권의 내면화라는 예. 이게 3장인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그런 고상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법률가가 되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변해가는지 그 과정이 잘 나오죠. 특권이 내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바뀌는 건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잘 보는 능력 중에서도 법학이라는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거든요. 법학이라는 과목.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실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은 순수한 법학의 영역이 아니라 온갖 인간의 영역이잖아요. 인간 사회의 세상 물정에 관한 영역인데 그것을 오로지 법학만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교양 학문에 대한 공부와 어떤 거기에 대한 이해도 어떤 그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법관이 겸손한 경우에는 그 뭐 기술적인 사항, 뭐 건축 공사도 오고 별의별 사건이 다 오잖아요. 당사자에게 열심히 묻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그림같이 앉아 있어요. 자기는 정답을 내리는 사람이지 몰라서 묻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김두식 교수 경우에는 지금 서장이 법학과의 불화인데 맞아요. 나는 그렇게 왜 시작하죠. 법대에 갔나 그 얘기를 쭉 했고 자기가 법대 교수가 되기까지 과정을 쭉 썼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법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동기는 아주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학교 가는 사람은 시험은 잘 보는 사람이다. 시험 성적과 그 사람의 인격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그리고 처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회정의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사람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생활을 하면서는 점점 보통 사람과는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 돼간다. 그런 사람들이 검사고 그런 사람들이 판사이기 때문에 법정은 인간이 일하는 곳이지 신이 재림하는 곳이 아니다. 예. 그 법조인들이 일반 이제 국민들을 보는 시각이 이 책 앞에 당신들의 법학이라는 법학과의 불화 부분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선의 악의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선이라는 거는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좋게 보는 마음이고 악이란 건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을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쓰는 언어죠. 그렇죠. 사실 그 법에서는 다른 의미죠, 이현주 변호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 어려운 말을 알아. 너네들이 쓰는 거하고는 달라. 선의 악의가 무슨 뜻이죠, 법에서? 선의는 어떤 사정을 모른다.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뭐 그러니까 법원 한국어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이 선이라는 한자로 쓰면 착할 선자의 뜻 의자예요. 그죠? 이게 선의의 피해자면 잘 모르고 피해를 당한 사람. 그죠? 네, 악의 그렇게 되죠. 그러면 사정을 알면서 뭘 하면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어법과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국의 법학은 약간 일본의 잔재가 여전히 깊숙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거를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과서에 본인이 악의 선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와 다른 뜻으로 풀이한 뒤에 저자가 붙인 설명 부분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많이 그리고 자주 쓰이는 용어이나 위와 같이 통속적인 뜻과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학계에서 쓰는 선의 악의가 더 일반인이 안 쓰는 뜻인데 일반인 분들이 선의 좋은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쓰는 것이 통속적인 뜻이니 주의하라.
라고 써놓은 것을 보고 이 저자가 이 법학자들이 고상한 척 하느라고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 법문화의 기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시민과 법 사이에 철저한 괴리 현상이 생긴 거 아니냐. 당신들만의 법학이다.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들이 일본 책 베껴내는 교수들을 얕보면서 그리고 같은 독일에서도 쟤네 번역 엉망이야. 근데 김 교수님 보기엔 니도 어차피 베끼는 건 마찬가지인데 독일을 베끼든 일본을 베끼든 그냥 너무 솔직하셔갖고 이분 무사하실까? 법서가 독일서를 일본 학자들이 베낀 것을 다시 일본 책을 한국 학자들이 번역해서 쓰고 이런 이제 사례들이 왕왕 있었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게 딱 떠올랐는데 중세 시대에 그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쫙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돼 있어서 특정 성직자들만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게 만들었는데 세종대왕께서도 한글 창제하면서 또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가들이 이제 어려운 용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법이라는 영역은 우리 법률가만이 잘 알 수 있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판사의 판결에 따라야 해라는 걸 이제 심어주기 위한 그 측면이 좀 있죠. 일부러 안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런 비판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어떤 이 법률 용어의 순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그 용어를 좀 바꾸려는 그 시도들은 하고는 있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럼 법은 우리가 판결문으로 우리만 알아듣게 쓸게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 용어를 순화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말로 바꾸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법조인들이 그렇게 바꾸면 이제 와서 우리도 그 암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불편하겠죠. 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뭐 선의로 악의로 하면 딱딱딱딱 보면 이렇구나 입증 책임 뭐 분배하여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그 짧은 말을 보고 그 암호 해독이 바로 되는데 그걸 일반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의뢰인들도 너무 이제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공소장에 공소 사실을 한 문장으로 썼어요 옛날에.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그런 거 받아봤어요. 판결문도 한 문장이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국어가 사실 파괴돼요. 네. 문장 안에 문장이 있죠. 그런 문화적인 징후죠. 그러니까 법조계가 일반 시민사회와 자기를 분리시키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 어려운 법률 용어, 일반 시민들의 우리말을 영법화하는 다른 법률 용어들을 고집해왔던 거죠. 자,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장이 정답은 없다 편이에요. 이게 1장에서 보면 헌법 전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유죄와 무죄 사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정답은 없다 편은 뭘 이렇게 김주식 교수가 담고 있냐면 판사가 어떤 머릿속의 프로세스로 판결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79쪽에 보면 이제 일반 분들이 법원의 입장이 불일치하거나 하단에 변화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입장과 동일한 답을 법원이 제시하면 바로 그게 상식이에요 라고 박수를 치지만 상급심에서 그 결론이 깨지게 되면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분노하죠. 그러면서 정답도 갖고 있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어떻게 법원이고 법률가일 수 있느냐며 불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가 답을 내려요. 그런데 법이라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서 법률가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법리라고 하는 수학 공식 같은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뚝딱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서규호 변호사님 판사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법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리갈 마인드, 법학적 사고 방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사안을 보면 이렇게 답이 리갈 마인드에 의해서 유죄, 무죄, 뭐 패소, 인용 이렇게 나온다라고 배우고 알고 있잖아요. 판사님들은 실제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만약에 그 사안이 이거 진짜 49%, 51% 왔다 갔다 해서 누가 이겨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논리보다는 직관이 의존한다. 이 표현이 진짜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우리 판사들만의 비밀인데, 뭐 이런 판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뭐 이런 판사들은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내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공개적으로는 말 못해요.
저는 판사가 지금은 아니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판사들은 실제로 이렇게 논리보다 직관에 의존하는 게 맞고요. 사건 기록을 모두 읽고 나면은 직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일단 판단이 서는 거죠. 여기서 말한 직관이라는 의미가 대충 아무렇게나 감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걸 마인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 직관이 리걸 마인드, 그러니까 꾸준히 법 공부를 하고 이제 실제 사건을 담당해서 판결문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과정에서 쌓여가는, 축적돼가는 그런 리걸 마인드의 관점에서 직관으로 이 어떤 사건을 재판 진행하면서 딱 감이 온다 이거죠. 감이 온다. 촉이 온다. 촉이 온다고 보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김두식 교수는 이 책에서 그걸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전도 찾아보고 이랬더라고요. 잘 훈련된 법관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렇게 리걸 마인드를 규정을 해요. 그러면 잘 훈련된 법률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동어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리걸 마인드나 뭐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직관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포장하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현실인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에 있는 일장의 내용처럼 정답은 없다. 기본적으로 이 인간 세상이 복잡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데 어떻게든 정답을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 물론 증거 조사에 기초한 객관적인, 최대한 객관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관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어떤 본인의 어떤 특별한 어떤 가치관이 결합되면서 엉뚱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리걸 마인드라는 것이 사람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의 능력의 문제인 것인데 그 직관이 올바르게 형성된 올바른 직관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이고 같은 증거와 반대되는 증거,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다 있는 게 일반적인 사건이잖아요. 한 편만 가는 사건이면은 다투지도 않겠죠. 그래서 사실 그 증거의 평가 문제는 인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법관을 좀 더 다양한 세상사를 경험한 그리고 좀 더 선한 마음이 있는 정의감이 있거나 인간애가 있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하나로만 딱 줄 세워서 뽑지 말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10년 변호사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를 10년 한 사람 중에 지원을 받아서 판사를 뽑지 않나요? 지금 법원조직법이 순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5년만 변호사를 하면은 판사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스쿨 나오자마자 판사 되는 경우는 이제 없어졌어요. 없었죠.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 일원화라고 해서 그러면 해상사를 경험한 변호사 중에서 시험 봐서 판사를 뽑자. 라고 해서 지금 시행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순차적으로 변호사 경력 10년이 되어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자꾸 바뀌었죠. 길어지는구나. 시간이 갈수록. 예, 맞아요. 최소 그렇게 기간이. 법을 받고 나서 이제 2026년에 비로소 10년 경력을 갖춘 변호사만이 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사이에 과도기로 5년, 7년 이런 식으로 그 과도를 거치도록 해놨는데 최근에 법사위에서 그게 10년에서 5년을 다시 줄이는 보도가 그런 나왔더라고요, 법안이 최근에. 법이 상임위 통과됐다라는 통과됐죠. 그리고 이 그런 방송 보도 나갈 왔습니다. 때는 어쩌면 본회의 통과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좀 약간 후퇴하는 모습인 건데요. 어떤 판사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리걸 마인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관, 그러니까 헌법에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헌법과 법률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죠? 그 판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양심에 따라잖아요. 근데 특별히 양심이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법관을. 근데 그 양심도 그 진공 상태에서의 양심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배경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그 양심이니까 너 양심은 왜 그러니 그러면은 내 양심은 이런데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래서 예. 이 양심의 표현이
헌법 규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고 일본에만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조차도 그 양심이라는 거는 주관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객관적 양심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막 해요. 객관적 양심이 있을 수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디 있어요? 어차피 자기 그렇습니다. 마음은 예.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걸 객관적 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관적인 어떤 소신에 따라서 튀는 판결하면 안 된다라는 논거로 사용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시민들은 이 헌법조항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어째 재판이 복불복 게임 같아.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그 지금 기소돼서 물론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요. 권한이 없는 일을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판사에게는 없잖아요. 네. 근데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을 했어요. 네, 네. 그 판사가 또 말을 들었어요. 네. 이거 엄청 문제죠. 그런데 원래 그 임성근 판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직권남용이 무죄가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권한이 아니 내가 사람을 때릴 권한이 없어. 남용할 권한이 우선 있어야 돼. 권한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일단은 어떤 권한이 아니 있어야 돼. 법률가들은 그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각은 어떠냐면 내가 남을 때릴 권한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굴 때렸어. 그럼 내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가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무식한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결국은 복불복 재판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아니 뭐 그런 분들한테 잘못 걸리면 주심 재판장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진보 칼라를 가진 정치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또 그 반대의 어떤 리걸 마인드, 양심 또는 직관을 가진 판사를 만나면 무죄 받는 거고, 이거 복불복 재판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인간의 이제 일이니까 일단 AI가 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 판사들은 다 인간이고 각자의 자기의 가치관이나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인 재판 결과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불복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제 법원에서도 그거를 차이를 좁혀가야 되겠죠. 최대한.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설령 이 판사와 저 판사가 결론이 다르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결론에서의 납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판단했구나. 나는 그 결론에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그 논리 전개 과정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판사들을 지금까지 양성하는 시스템이 오로지 법학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실제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사건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판사들 여기 책에 보면은 맨 앞에 법조인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올 때 아까 초반에 웃었는데요. 아, 진짜예요? 농담하신 게 아니고? 진짜로 잘 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김두식 교수님이 여기다 거짓말을 써놨을 리가 없죠. 다 여기 써 있는 거는 진실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쓰신 거고요. 그래도 판사는 검사들보다 낫던데요. 지금부터 제가 왜 책을 안 읽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 책에서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사건 기록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활자에 너무 질려가지고 질려서. 그렇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네. 이거는 되게 고상하게 변명하신 거고요. 솔직하게 변명하자면은 이제 이게 농담 삼아 변명하자면은 판사들 사이에서 쓰는 농담이 있어요. 사건 기록은 이렇게 세로로 넘기는데 이 책은 가로로 넘기기 때문에 아,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야, 대박이다, 이거. 판사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농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낯설어서 넘기시기가 조금. 그렇죠. 이거 낯설어요. 이게 뭐예요? 왜 가로로 넘기지? 이거 세로로 넘겨야 되는데? 어색한 거죠. 그래서 선배님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판사들끼리 실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야. 저는 솔직하게 판사들이 하는 이야기 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오늘 아주 그리고 손에 땀이 나네요. 네. 이 판사들이 이 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과거에는 판사나 검사들이 점잖은 척 하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척, 책 많이 읽고 있는 척 하면서 재판 수사를 해왔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불신하잖아요. 이제 막 안 믿어요.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책을 안 읽어서 그렇대. 이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책 안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가 일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 숫자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해서
한 사건당 충실한 심리 시간을 들여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지 아닌 척 자꾸 그러면은 계속 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고 괴롭게 만드는. 판사들이 워낙 엘리트로 자랐고 잘해놨고 이거 못하겠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절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못 하죠. 예.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판사가 됐을 때부터 판사 되기 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그렇고 책을 잘 안 읽었어요. 거의 안 읽었는데 2006년 겨울부터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재임용 탈락의 근본 원인이야.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때 저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각하빅녀씨였나요? 예. 그 유명한 사건. 각하의 빅녀이라는 표현으로 본인의 인생을 바꾸신 네 글자. 각하빅녀. 그것 때문에 재임용 탈락됐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계기에 불과하고 그거보다 2년 전에 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집회 재판 개입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판사들이 막 불만을 다들 품고 있었는데 이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거다. 아무도 다들 나서기 힘들어 할 때 제가 좀 나섰거든요. 글도 쓰고 판사회의도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찍혔구나. 이제 찍혀가지고 하를 3번 연속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각하빅녀 때 결정타가 됐구나. 그건 결정타고요. 그래서 3번 연속 하를 받다 보니까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 이걸로 이제 제가 이제 재임용 탈락이 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책에. 판사, 검사할 때 1, 2, 3 규칙인데 세 번째 규칙이 나대지 말한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쓰셨더라고요, 제가 왜 진짜로. 그러면 예. 2009년도 그때 나대했냐. 책을 읽어가지고. 그렇죠. 2006년 겨울부터 책을 막 이 책 저 책 막 읽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계와 다른 세상이 너무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법학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러면서 재판을 할 때도 달라지더라고요, 태도가. 예전에는 어떤 당사자가 뭐 이런저런 하면 아니 그거는 이 법 몇 조에 따라 안 되고 판례에 따라 안 되고 이렇게만 했다고 하면은 책을 읽기 시작한 뒤부터는 그분의 말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나름대로 억울하겠구나. 이게 달라지더라고, 태도가 벌써. 그러니까 책이란 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용기를 내서 딱 각하빈요. 용기를 내서 할 말을 유튜버 했는데 서비오의 탄생을 가져온 유명한 그냥 저는 할 글이었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그 법원 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본 거예요. 원래 사자성어를 잘 구사하는 분들이 네.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 징표야, 사자성어를 쓰는 거. 각하빅녀 이런 사자성어를 쓰는 거는 이 공부를 했다는 징표거든. 그러니까 우리 알릴레오 북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책을 가까이 하면 위험해져요. 그러나 즐길 만한 위험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좀 스릴 넘치죠. 이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 김주식 교수는 국가란 이름의 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3쪽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가 제한할 때 헌법이 뭐라고 제한 원칙을 두고 있는가를 쓰고 있어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만 제한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헌법 37조에 써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헌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국가는 원칙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권력, 악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는 존재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14조에 보면 유시민 의원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003년도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잔재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해. 국민을 해. 네. 네, 국가에 대한 국민을 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포함해서 국민을 해.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랑, 그리고 2002년 동계올림픽 때 김동성 선수가 태극기를 내팽개 쳤는지 여부를 놓고 좀 논쟁이 있었을 때 유시민 의원이 태극기 던졌으면 또 어때? 라고 이제 글을 올렸다. 이게 진짜 두 멘트 다 본인이 하신 거예요? 네, 그건 제가 동아일보에 기명 칼럼 쓸 때 김동성 선수가 던졌는지 그냥 동작이 어긋나서 땅에 떨어뜨렸는지 불명확한 가운데 태극기 던졌다고 엄청 비난이 쏟아져서 던졌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던졌으면 또 어때? 부정 판정에 엄청 화가 나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뭘 그렇게 그 국기라는 것을 그렇게 신성시하냐. 그런 취지로 썼다가 엄청 욕먹었고요. 다른 막 항의 메일도 막 수백 통 받았고 그렇습니다. 취지는 이런 거예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럼 저는 말하기 싫은데 그래도 꼭 말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진짜요? 국가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든가 그걸 강제한다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냥 애국심도 그런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가 물으면 내 내면에서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루에 한 번씩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해. 그럼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뭔데 애국심을 가지고 말고는 내 마음인데 국가가 뭔데 나보고 뭐 훈령이니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왜 그런 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맹세를 하게 만드냐. 뭐 공무원들 행사에서 하는 건 모를까. 이렇게 말을 했다가 엄청 욕먹었습니다. 그때도. 그 이 책의 136쪽에 보면 지금 제주도와 실미도 두섬 이야기 또 국가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에서도 뭐 학살이 있었던 홀로코스트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면서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 대해서 괴물로도 변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하면서 136쪽에 보면은 스탠리 밀그램 실험이 나와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죠. 이거는 실험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습성을 가졌다. 그래서 사실은 학습 뭐 실험인 것처럼 해서 무슨 문제를 외우게 해서 틀리면 전압을 가하는. 예, 전기 고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험 대상자가 사실은 그 전압가하는 거를 이제 실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옆방에는 학생이 있고 문제를 내서 이 학생이 못 맞추면 전압을 얼마나 가하면은 문제를 맞추나를 학습 능력을 실험하는 겁니다라고 사실은 요 피실험자를 속이고서 속인 거죠. 속이고 사실은 그 학생은 정기 자극을 받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연극을 하는 거죠. 받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틀리는 연극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인간이 옆에서 시키는 대로 전기 자극을 누르는가를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놀랍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정도로 누를 사람은 아마 0.5%밖에 없을 거야라고 실험을 했는데 아니었죠.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끝까지 갔습니다. 사람이 옆에서 권위자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누르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계속 문제를 틀리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끝까지 눌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이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게 스탠리 밀그램 실험인데 놀라운 게 그 실험 참가자들은 불과 $4를 받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아무런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누르세요라고 권위자가 얘기했더니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하면서 끝까지 눌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필립 짐바르도라는 또 다른 교수가 주목한 점은 설사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그만두도록 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때려쳐! 이따 실험이 뭐야! 이게 한 사람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실험이에요? 하고 박차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위에 항의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은 또 없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주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인간 실험이에요.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국가라는 권위가 잘못 작동하기 시작하면 국가 그 자체가 괴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권위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두식 교수의 이야기는 헌법이 왜 있냐 하면 이 언제든지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헌법이 있는 거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걸 쭉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이잖아요. 사실 이 스탠리 밀그램 실험도 그렇고. 아무리 선량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는 어차피 윗사람이 책임질 거니까 나는 책임 없다라는 생각하에 굉장히 위험한 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비인간적인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굉장히 그 위험한 국가가 어떤 통제를 받지 않은 국가 권리 통제받지 않게 되면은 그 밑에서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그 국가 권력에 일하는 괴물에 협력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나 국가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판사들이 잘 알고 있어야 이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헌법의 풍경 이 책은 판사나 검사들이 전부 다 필독도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관 시절,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사건도 이탄희 의원이 말하자면 밀그램 실험에서 나는 이거 못해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거 못해. 이거 법원 행정처에서 다시 원래 있던 대로 법원으로 그냥 보내줘.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라는 데가 사실은 판사들의 그 뒷소문과 어떤 판결을 했는지 성향 파악을 해서 문서로 가지고 네. 있었고 너도 이제 법원 행정처 우리 이 출세 코스에 들어왔으니 너도 이제 작성해라 라고 했더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이 실험에서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극히 예외적인 그 사람들이 이탄희 판사 같은 케이스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탄희 판사처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건 검찰의 이문정 검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재심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형을 해왔거든요. 근데 백지구형. 백지 구형을 쭉 해왔어요. 왜냐면은 무죄 구형을 하면 항소 상고를 못 하죠. 사실은 항소 상고 유죄라고 말하고 싶은데 얻어맞을까봐. 예, 백지 구형을 해놓고는 항소 상고했어요. 재심 신청 나오고서 재심 결정 나오면 항고했고 재항고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문정 검사 눈에는 그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검찰이 과거에 경찰 반성하고 검찰이 싶지 않은 사건을 조작하거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거나 사건을 조작해서 죄를 받게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증거가 드러나서 와도 이거는 재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원에서 해서 재심을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무죄 구형을 안 하고 백지 구형을 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무죄 선고 나오면 항소하고 네. 이렇게 해왔다는 그럼 거죠. 80세 노인이 법정에 와서 뭐 재판 받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임원정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거죠. 예. 문 걸어 잠가 놓고.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용기를 낸 거냐면 검찰이 옛날에 잘못해서 자기 조직이 잘못해서 유죄를 없는 죄를 만든 사건에서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꼬꼬 후배로서 무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게 서류 챙겨서 사무실 들어가면 이제 아작이 나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너 미쳤냐? 야, 이 또라이야! 그렇죠. 이렇게 너는 우리 검찰 선배들을 권력의 주거로 내몰았어. 아이 무서워. 이 얘기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사를 직접 들었어요, 정말. 아. 조직에 누를 끼친다, 피해를 끼친다라고 그렇게 판사나 검사를 사회에서 그렇게 이제 평판이 나죠. 그래서 이탄희 판사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주변 판사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꼭 했어야 했어. 이런 당신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신 때문에 지금 법원이 전체가 지금 욕먹게 생겼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자유인데요라는 그 권인숙 씨 성고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의 네. 책을 보면 그 재정 신청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문기동 그 네. 경찰관 문기동 씨에 대해서 선고문자. 기소유예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동안에 세운 공이 많고 어쩌고 하면서. 근데 기소를 안 하니까 재정 신청을 넣어서 그쵸. 법원이 조영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문기동을 고등법원에선 기소하게 된 지고 거죠. 대법원에서 네. 받아들여진 건데 검사들 그때 보면은 재정 신청 받아들여질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문기동을 기소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팩스가 한 장 삐삐삐삐 들어와가지고 결정문까지 써서 왔다는 거야. 거기에 검찰이 결과 굴복한 발표할 때 굴복한 거네요. 성고문의 성자도 넣지 말고 하면서 지침까지 해서 그대로 이제 거기서 읽은 거예요. 읽고서는 뭐 자기네들끼리 뭐 비분 관계에서 울었다는 둥 뭐 어쩌는 둥. 왜 울었대요? 그건 그냥 나도 양심이 있어라는 그냥 퍼포먼스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기동이 운다고 잘못했다는 해가지고. 걸 알았고 그래서 다 이제 위로 떠밀면서 저는 평검사인데 부장검사님이 좀 싸워주시죠. 부장검사는 검사장님이 가서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기소유예라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버튼 계속 누른 거잖아요. 정기 그렇죠. 고문을 그렇지. 계속 나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부장님 이러면서 계속 누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네. 시키니까 내가 뭔 힘이 있어 이렇게 한 거지 이 않습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밀그램 실험이 김두식 교수가 여기다가 그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였네. 근데 자기네들도 문기동이 무슨 처참한 짓을 했는지 잘 알면서 발표문은 그대로 읽는 거예요. 권인숙은 가출해서 가명으로 취업을 했고 원래 부정직한 자였고 이 혁명을 위해서 성을 이용하고 맞아요. 검찰에서 혁명을 이용해서 마치 혁명을 위해서
그 성고문 사건을 지어낸 것처럼 네, 그렇게. 다 알면서 자기네들은 뭐 비분 관계에서 뭐 부장실에서 몰려가서 울었다는 등 뭐 부장님이 나서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리얼리티가 확 생긴다. 검사 6개월, 1년이라도 검사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분위기인지 딱 알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밀그램 실험에서 막 가서 막 의자 집어던지면 싸운 사람은 없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사법농단 사건의 이탄희 판사나 혹은 그 재신무죄 사건의 임원정 검사가 그 케이스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이제 판사님, 검사님, 그리고 그렇게 1등만 쫙쫙 한, 그리고 아주 그냥 20대부터 그냥 이렇게 순결하게 법조인으로서 정의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그 버튼을 막 그 시킨 대로 누르는 법률가로 탄생하는가. 그게 이제 3장에서 논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최고로 제가 좋았던 게 이 3장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같이 가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한정식 주방에 대한 임상 보고서예요. 네. 이러한 밥이 왜 나오는가. 왜 국소태 그 주방 보조는 담뱃재를 틀었는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자연 재료로 한다더니 MSG는 왜 넣었는가. 예, 그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 11조로 시작을 해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성가족이 탄생하는 거죠. 특권의 내면화라고 해서 왜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소신 있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권위 또는 조직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0쪽을 보면 사법연수원은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요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쭉 해서 특권과 특권의식은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그들의 삶 속에 젖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법과 논리는 그 나름대로 완결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저항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의 동료들도 그렇게 서서히 변화해 갔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고 본인이 그렇게 법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흥미를 못 느끼면서도 어찌어찌 이제 사법시험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한 특권의식 부분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땐 동조하고 어떨 땐 이해도 하고 하면서 이제 검사로 살아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이게 특권의식이 법조인들에게 스며든다 또는 법조 특권층으로 키워진다라는 말에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법연수원 처음 들어가서 여러 번 놀랐는데 나중에 되게 덤덤해졌지만 맨 처음에 놀란 거는 다 새까만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놀랐어요. 저 혼자 핑크색 양복을 입고 갔는데 첫날에 너무 튀어갖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정장을 다 무채색을 입었더군요. 두 번째로 놀랐던 게 주변에 어떤 식당에든 술집이든 가든 우리 연수생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DC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나 이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창피하게. 우리 어쩌라고. 일산에. 네네네 일산에.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얼마 DC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사법연수생이에요. 무슨 연예인 DC 얘기하듯이. 근데 그러면 또 그 여기 자영업자분들이 예 그래요? 그러면 10% 깎아드릴게요 하고 또 다 그 주변에 다 깎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가든 이제 영감님으로 취급받는 것. 두 분은 어떠셨어요? 변호사도 이 정도인데 판사가 됐으니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진짜?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판사. 12년.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지방으로 처음에 발령이 돼서 제주지방법원에 근무를 했는데 4년간 근무하는 동안에 이 접대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2000년도에 판사로 임관한 때부터 4년간 그 시절에는 그 접대받는 게 일상화돼 있고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기 몇 때문에 년도 정도예요? 저 혼자 접대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식 못 느끼는 2000년 거예요. 21세기 들어왔어. 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뒤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만 바뀌었지 판사들이나 검사들 내부의 문화는 그대로였고요. 누구한테 접대받아요, 판사가? 이제 판사들은 주로 이제 변호사들한테 접대를 받고요. 검사들은 뭐 사업가들이 접대받는 경우도 있죠. 뭐 흔히 말하는 스폰서라고. 근데 이제 판사들은 이제 재판을 주로 하다 보니 주로 법정에 오는 변호사들이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어떤 식이냐면 재판이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끝나면 맨 마지막에 그 재판 법정에 남아있던 변호사님이 재판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한번 오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에 재판을 까지 남아있던 변호사가 당연히
그 모시는 걸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이상한데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거는 접대가 아니고 대접받는 거야. 말을 바꾸면 말을 접대, 바뀌면 대접. 똑같은 표현을 바꿔버리면 아무렇지 않은 거죠. 대접은 나쁜 건 나는 아니잖아요. 대접받을 만해. 네. 네, 왜? 서울중앙학교에서 판사니까. 판사까지 됐잖아. 그리고 저분들이 나를 진짜 존경해서 대접하는 건데 뭐. 뭐 잘 봐달라고 맨날 대접하는 존경하는 거죠. 재판장님. 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변호사들이 뭐 향응 제공, 술 접대하고 이렇게 할 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청탁할 명목으로 꼭 하지는 않아요. 왜 법률가들이 그래 할 리가 있나요? 예. 다 이거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평상시에 접대를 하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살짝 한마디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연관성이 없잖아요. 네.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그 술 접대한 거랑 이거는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모양새를 취하는 거죠. 그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곰방.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요. 한 1년 안에 적응이 됐습니다. 너무 쉬우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실망입니다.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이 그런 사람이었는 줄 몰랐습니다. 거기서 적응을 못하면 이제 우리 그 검사님처럼 바로 나가신 나와야 돼요. 거고요. 이현주 변호사님은 그 검사한 지 정도는- 1년 만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얌전하면 저희는 부장님이 술 먹다가 누구한테 띠릭 전화를 하면 대형 건설사 임원이 휙 달려오면 거기서 부장님이 그 지갑을 탁 뺏어갖고 안에 들은 걸 다 꺼내죠. 아니요 내 지갑 이래갖고 네? 뭐 어떤 그 사람의 지갑을 탁 꺼낸다고요? 꺼내서 이제 어떤 검사가 아부사를 했다 그럼 탁 돈 남기고 저 노래를 잘 불렀다 그러면 탁 돈 남기고 그래서 검사들이 집에 그냥 술 막 취해서 집에 가보면 막 돈 여기도 들고 이주머니 저기도 주저주머니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어갖고 10만 원짜리 자기 압수표가 뭐 여기 막 들어있고 그래서 부장님이 그 지갑에 신용카드로 결제 탁 자, 하고 이 모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요. 우리는 거학을 척결하기 위해서 스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화에서 최민식 씨가 네. 내가 임마, 내가 서장하고 임마, 어제도 저녁밥 먹고 임마. 이 대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냥 정당화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학을 척결하기 위해서 좀 용돈 좀 받아서 풍족하게 쓰고 우리 방 식구들한테 베풀면 그리고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내가 밥도 좀 같이 먹어주고 그런 술도 논리인가요? 같이 좀 그러니까 마셔주고 더 큰 악을 척결하려면은 이게 이제 자금이 필요하고 이제 조직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스폰 좀 받고 뭐가 문제냐? 나는 그러니까 이제 정의를 모든 위해서 국면에서 자기 정당화가 그러면은 나는 원래 이렇게 검사의 재량은 넓잖아요. 재량 크고 그렇지. 원래 이렇게 할 사건이었지 얘가 부탁해서 한 게 아니야.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공짜 점심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잘못했을 때 제대로 처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같은 건 없어요? 그건 모두가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는 검찰 안을 상대적 도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절대적 도덕률이 없어요. 그냥 주변 사람 비교해보면 저놈도 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에서 그걸 발견해 저희 초임 검사를 불러가지고 이 불기소하라고 압력을 넣은 차장 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워낙 익숙하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러서 잘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영화에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검사장까지 승진한 내가 일개 이런 사람의 하수인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야, 라고 하시길래 논리가 영화 대사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진짜 기사 논리가- 찾아보면 나와요. 제가 일개 뭐 특정 기업가의 스튜디오가 지금 다 충격에 빠졌어요. 말씀을 하수인에 들으면서. 불과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책을 것입니다. 꼭 사봐야겠어요. 그게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판사 시절에 받은 접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를 받는 기분입니다.
뭐 나는 뭐 검찰 더 심한데.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그날 재판 제일 마지막 남은 변호인이 저녁밥 대접하는 거 간 정도인데. 그럼요. 뭐 저는 그거 가지고. 판사들은 소심해서 그렇게 많이 못 해먹어요. 아유, 그리고 변호사가 제일 낫네요, 보니까. 법도 3년 중에서. 제가 보기엔 다 덕긴 객갱이에요. 실제로 판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사들은 더 심해. 우리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제 전관예우가 내면화되는 가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궁금해요. 예. 전관예우가 어떻게 특권이 내면화되느냐. 이제 처음에 딱 판사가 돼서 배석 판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장 판사님의 이제 오늘 어디 간다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면은 그 부장 판사님의 전직 부장 판사나 본인이 모셨던 예전에 변호사가 돼 있는. 예, 지금은 변호사지만 이분이 과거에 모셨던 부장 판사님이나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주로 오셔요. 예.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이게 그분은 변호사로서 접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배로서. 그렇죠. 스승으로서 접대를 해요. 선배보다 더 높은 경지예요. 스승의 경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좋은 분이시잖아요. 훌륭하신 분인 거고. 저분의 인격은 굳이 배울 필요는 없지만 저분의 리걸 마인드는 내가 배워야 돼. 리걸 마인드 나왔다. 리걸 마인드 굉장히 주눅 들어요. 처음에 판사가 됐을 때. 법조 선배이기 때문에. 법조 선배 네. 저분들에 대한 리걸 마인드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경심을 표현을 해요. 겉으로라도 적어도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부장 판사와 배석 판사 관계가 이렇게 어떤 스승과 제자 관계로 갔던 것이 이분이 이제 퇴직하면 변호사 나가도 영원한 부장님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똑같은 논리예요. 한 번 부장님은 영원한 부장님. 한 번 원장님은 영원한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근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사실 전관특혜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관특혜란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판사나 검사들은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전관예우 하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이제 아닌 척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도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저렇게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인간적이다.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판사 사회도 인간적이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싸움 펼치고 보면은 인간적. 여기서 보면은 이 책에서도 뭐 과거에 이해창 당 총재 서정우 변호사. 서정우 변호사 사건, 차떼기 사건. 대선 자금 모금책을 서정우 변호사가 예, 했던 거죠. 탑차에 현금을 담아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수해서 바로 선거 맞아요. 캠프 지하철로 끌고 왔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첫 훌륭한 통째로 법률가였대요. 그 돈을 실어 날랐다는 해서 차떼기인데 허정우 변호사가- 그분이 사실은 예. 되게 훌륭한 인간적으로 되게 성품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은 분이죠. 리걸 마인드도 뛰어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인간관계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판사나 검사들이 이제 공부만 하다가 판검사가 됐기 때문에 그 자기의 성적을 실력을 늘려줄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무한한 어떤 존경심과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특히 첫 사건의 법칙. 그러니까 정관이 된 우리 선배 변호사의 첫 사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거를 무죄로 아무리 만들어줘야 돼요? 예. 승소를 시켜줘야 돼요? 아니지, 꼭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구속됐으면 풀어주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올라왔으면 꺾어주고, 뭐 그렇지. 불기소 결정 내려주고, 그래서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보석 내주고. 그래서 뭐 그럼 그 사건은 굉장히 비싸겠네요, 수임료가. 근데 그게 어마무시하겠네요. 미끼 사건처럼 돼서 이제 용하다더라, 저 안 되는 사건 되게 해줬다더라, 이제 막 구름같이 밀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막 네. 50억, 70억씩 그렇죠. 그게 버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풍양속, 그러니까 상부상조의 전통으로 이제 굳혀진 첫 사건의 법칙. 우리 선배님 첫 사건만 잘해주면 그 뒤로는 대통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판사한테 들은 얘기는 어떤 지원장이 곧바로 개업을 해서 그 사건을 들어왔는데 아니 지원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변호사지만 다들 법관들이 이렇게 쪼른 거예요. 그래서 막 증인 신문을 하는데 부적절한 질문도 하시고 뭐 너무 시간도 잡아먹고 근데 아무도 진행을 못해 그냥 가만히 뭐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원장 변호사님을 근데 첫 사건이야. 그래서 제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지원장 변호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증인이 원하는 답을 안 하니까 자자자 휴정 하고 나가셨대요. 재판지휘를 본인이 변호사가 한 거예요? 네. 아까 법정에서 시프트가 덜 돼가지고. 법정에서 원래 판사가 재판지휘권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거기서 감치로 잡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즉석에서. 네, 근데 그걸 변호사가 휴정 선언을 본인이 했다고요? 아이 지원장님이 쳤어. 지원장님인데. 우리 변호사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판사의 소동 지휘권이라는 거는 그 예외가 있어요. 전관 출신 변호사님한테 예외예요. 우리 저 높으신 부장님 원장님 법률에 행간이 있군요. 예. 전관 예외. 아, 진짜 인간적이다. 그 신성한 법정이라는 말만 안 하면 네. 난 양해 가능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말한 신성한 법정이라는 게 완전히 허구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뒤로는 재판에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법정, 인간의 법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의 위치로 끌어올려서 승복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만연되어 있는 이제 특권의 내면화 과정들이 이제 2016년도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로는 많이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2011년도에 그 정관유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1년 전에 거기서 근무했던 곳의 사건은 수임을 못하도록 그래서 퇴직 전에 1년 전.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퇴직하고 바로 코앞에다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차려가지고 그렇게 전관유를 봐서 1년 사이에 첫 사건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면 그게 이제 그 법에 통과되면서 많이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역시 법정도 인간의 세계여서 인간의 법이 없이는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0년 전에 판사, 검사 임용됐던 사람들은 벌써 그 정관유 방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경험들이 있고 그 선배들로부터 그렇게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10년 이상의 지금 경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특권이 내면화된 상태에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들어온 판검사들도 직접적으로 예전의 선배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특권의 내면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김두식 교수가 사장의 똥개 법률가의 시대에서 이 정관유의 관행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네. 엄청 점잖게 썼네. 지금 말씀을 우리 서기호 판사님, 근데 변호사님 말씀이나. 판사들은 예. 뭐 거기서 이제 뭐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일단 물이 맑아졌고 근데 검찰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 재판의 독립과 같은 것도 없고 이미 선배들은 스폰서에게 빚지고 있고 갚아야 되는 빚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빚쟁이들이 빚을 그 깔아놔가지고. 스폰서 관계라는 게 검찰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수년째 이어지는 거죠.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까 전에 와서는 그 어떻게 끊을 수가 서 없는 변호사님 거죠.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닿는 건데 큰 사건 생겨갖고 몇 억 갖고 오지 않거든요. 평소에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뭐 몇백만 원 주고 뭐 집 옮긴다고 하면 뭐 인테리어 하세요. 이렇게 쌓아오던 관계라서 나중에 쓱 부탁하면 쓱 부탁할 때는 돈 갖고 온 거 아니니까. 예. 이렇게 막 모두 자기를 위해서 머리가 막 이렇게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 사건이 터졌을 때 보통 뇌물죄로 잘 기소되지 못하는 이유가 청탁이 구체적으로 딱 대가한 그렇죠. 게 안 되니까 그런 건데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흔히 보험성 접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청탁금지법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렇죠. 거죠. 2016년 김영란법 예. 덕분에 그나마 그 보험성 접대도 처벌할 수 맞습니다. 있게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네. 100만 원 이상 1회에 받으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원래 그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금영란법이 통과된 뒤에 판사 사회는 조금 많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사들이 안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 또 검사들이 하기 때문에 검사들은 거기 예외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검사들은 검사를 기소를 안 하고 이 정도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수처가 꼭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은 너네들이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적용 집행하는 주체지 우리는 법을 적용받지 않아. 왜냐면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저희끼리 얘기인데 저기 감찰 기록을 보신 분이 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1안, 2안 뭐 불기소한다 뭐 2안 뭐 기소한다 뭐 근데 그 봐준다 안에 검사라는 신분의 특수성이라고 적어놨대요. 그건 헌법 위반이에요. 10조. 근데 내부 문건에 딱 적어. 특권 계층을 만들지 못한다. 특수계급 창설을 하면 안 되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딱 나와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검사라는 신분의 특수성. 그래서 자꾸 술 먹고 걸리면은 내가 누구인데 말이야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누군데 감히 뭐 네가 나를 검사가 잡느냐. 아니라 연수원 때부터 한 사람들도 있던데. 그 특수 계급이라고 생각 안 하고 판검사들은 자기들을 예.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무슨 차이인가요? 말장난이죠. 말장난이겠죠. 네, 물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판사나 검사님들이 지금도 굉장히 성실하게 공정하게 재판하고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그리고요, 판검사들이 돈을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거보다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술접대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로 보이는데? 이렇게 남아있지 않죠. 이렇게 이 물질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뭐, 무슨- 위장수로 들어갔으니까. 공수처가 좀 더 활동을 많이 수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4장의 똥개 법률가의 시대로 좀 가볼게요. 이제 3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논리가 있어서 보면 예.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괴물이 된 사람들, 즉 헌법의 풍경인데 헌법을 지켜야 되는 이 법조인들이 해석해서 율법을 펴야 할 이 법조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국가 권력에 또는 조직의 권위에 눌려서 괴물이 되었는가 부분을 우리 실감나게 얘기를 했는데 159쪽에 보면은 왜 그 법조계 조직적으로 그러한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스며드는가에 대해서 3대 논리가 나와요. 제1 논리가 판검사 임용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판검사가 최고. 제2 논리는 좋은 일은 나중에 하고 너의 위치부터 확보해라. 그리고 제3 논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쓸데없이 튀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목격하시거나 그런 걸 목격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접대할 때라든지 선배님이 찾아왔다 할 때 싫어요라고 하면 쓸데없이 튀는 거예요. 그런 조직 논리가 스며들다 보면 계속 아까 그 전기 충격 실험에서 계속 누르듯이 아니요. 이상한데요? 그거 위법이잖아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 사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다 문제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은 2008년도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행 개입 사건 때, 그때 2008년도 형사 단독 판사들이 대부분이 그런 재판 개입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말 못했어요. 그리고 메일로 왔을 때도 그냥 시키는 대로 이제 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박재영 판사 한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좀 반하는 행동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압력에 못 이겨서 어떤 분위기에 못 이겨서 이제 사표를 이제 쓰시면서 비로소 그게 사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메일도 그 당시 형사단독 판사들한테 보냈던 메일도 공개가 돼버렸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판사들이 그 저항을 못했지만 다른 판사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법관들은 어떤 논리를 내세웠냐면, 아니 유신 시대 독재 정권 시대 때는 이부보다 더 했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법원장이 그냥 좋은 말로 한마디 한 건데, 이거 가지고 뭘? 지도하는 관점에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걸 왜 그 재판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머. 나는 옛날에 고문 피해자 보고도 그냥 다 유죄 때렸어. 그렇게 고문해서 가져온 위법 증거로도 재판에 했던 시절도 있는데 이게 뭐가 그렇죠. 문제야 이런 겁니까? 그 시절에 비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로 그 고위법관들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이거 문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이게 재판 논리가 개입이 아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네, 제가 읽은 정신이 그 없네요. 검사들 해고록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게 극도의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나도 피해자인 거야. 내가 마땅히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편이 되지 못한 거를 막 그 가슴 점이하는 게 아니라 나도 권력의 피해자였어. 나도 그때 유신 때 압박 많이 받았는데 이게 항상 자기 윗선까지가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선량한 피해자 이렇게 밑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특권의식의 내면화의 한 단면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2008년, 200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차 이하 단독 판사급, 여기 젊은 판사들은 김대중 정권 이후에 임용돼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판사 근무를 하다 보니 옛날처럼 뭐 군사독재 시절에 이렇게 막 대놓고 개입하던 거는 못 봤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 그 일을 당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볼 수 있지라고 했던 거고, 그 10년차 이상의 고위법관들은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경험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했던 거. 그것을 하나의 스승과 제자의 관점에서 지도의 문제로 이제 취환해 버린 거예요. 그래도 법원은 역시 검찰보단 나아요. 검찰보다는 점잖고 이렇게 투명하네. 저희는 뜻을 알아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말 다음 인사에 어떻게 될지 막 날아가니까 이게 법원은 그나마 인사에 안정성이 있고 튀게 인사를 하면 제 뭔가로 불이익 이게 근데 검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그 굴러가는 낙엽에도 조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이 튈 만한 것도 다 여지를 남겨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잘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어떤 국회의원을 뭐 체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 뭐 수사 압박을 했느니 이런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임시회기가 시작되면은 그 못하잖아요. 네. 응, 체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끼고 3일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밑에서 알아들어야 돼요. 밑에서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딱 그 논리죠. 임자가 알아서 해. 임자 곁에는 내가 있잖아. 그런 거예요. 예, 그 남산에서 예, 그 영화도 나오고. 예. 아니 근데 심지어 자기가 지시한 일도 시치미를 떼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범위 외의 물건을 섞여 들어왔는데 증거 가치가 있어요. 이거 보존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위법하게 갖고 왔는데 그거를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 이미 제출하는 겁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미 제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부장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막 섞여 들어왔는데 이게 증거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제출로 해. 그래서 한 거죠. 근데 법정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한 적 없다. 네, 똑똑한 변호사가 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위법수지 증거다. 뭐 나중에 이미 제출로 해서 치유가 되는 거 아니다. 징계를 받게 생겼어요. 부장검사가.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나?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나? 아니 부장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3장에서 아까 그 논리 3가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또 이것도 친화적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듣던 말이 세상이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대학 다닐 때도 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좋아. 네 뜻은 좋아. 뜻을 펴려면 우선 힘 있는 자리에 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명문대 진학이 최고야. 응? 이게 1번 논리고 2번이 좋은 일은 너가 우선 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나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3번째는 모나면 안 돼. 리더십이 있으려면 두루두루 이렇게 잘 화합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살다 보면 늙어 죽을 때가 되는 거야. 10대 때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했던 건 다 없어지고 그거하고 너무 똑같은 판박이 아니에요? 저는 이 법조 사회도 참 인간적이구나.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적어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정도는 된 다음에 퇴직해서 변호사가 돼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판검사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으로. 그거는 이미 끝난 얘기죠. 그거는 돈 버는데 좋다는 네. 뜻이지 뭐. 또 검사는 그 반항을 했을 때 불이익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잃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그게 이게 특상, 상, 중, 하 이렇게 찍으면 항상 특상이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여기서 개겼다가 저 자천되고 한직하고 자존심에 엄청 상처를 입어요. 한직 가면 힘들어요? 한직이 한가할 때 한자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예전엔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있을 때 나이 50대 초반 40대 후반에 첫 좌절을 맛본 분들이 정말 황망해갖고 다녀요. 막 사람들 눈길을 피해. 우리가 보기엔 엄청 엘리트인데 자기는 그 세계에서 지법부장에서 고법부장 떨어진 게 막 제자들 얼굴도 잘 못 봐요. 인생에 아무런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면역이 실패에 대한 그래서 면역이 사실은 없어요. 범죄자라든지 아니면은 재판정에 온 분들을 굉장히 깔보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뭐냐면 인생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래요? 실수라든지 어떻게 알았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 실제로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은 평생 그래요? 어려운 지경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렇다고 죄를 왜 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는 그 이 사람이 장발장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걸 봤던 게 이제 몸이 상습절도 뭐 60대 후반 할아버지인데 젊은 판사가 막 훈계를 했어요. 뭐 아무리 가짜는 뭐 말을 해도 우리 그냥 듣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울컥해서 판사님이 제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그러면 더 불리하지 않아요? 그쵸? 더 불리하죠. 그때 당시 그 순간에 판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을 왜 살아?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검사들 이상한 중에 사람이네. 그거. 네, 검사들 중에 뭐 강제추행, 강간 뭐 이런 사건 오면 자기는 늘 학교하고 집하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살펴주는 집안이라면 아빠가 차로 교문 앞에 모시러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 늦은 시간에 여길 돌아다녀? 왜 이 늦은 시간에 여길 돌아다닐 이유가 어딨어? 라고 여자 검사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도 재판을 여러 번 받아봤고 또 재판도 받아야 되는데 늘 저는 법정에 가면 그 판사님을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신성한 법정이라고 하지만 신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신과 동기동창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죠. 결과는 어떨 때는 괜찮았고 어떨 때는 안 괜찮았고 뭐 그게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 판사를 기분 나쁘게 하면 불리해요? 아유, 그럼요. 아 그래요? 네, 판사도 인간이니까요. 다만 그것을 내색을 안 하죠. 내색을 안 합니다.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판결했다고 하는 건 완전히 그런 판사 자질이 없는 거기 때문에. 평판에 악영향이 그렇죠. 오니까. 평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죄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불리한 판결을 할 만한 요소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온화한 표정으로 온화한 어조로 말을 한다고 해서 저 판사님이 나의 심정을 잘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속아요. 판사의 연기력에 속아요. 판사들이 일부러 연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점잖은 척 하려는 게 습성화돼 있으니까. 물론 대놓고 막 이렇게 고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소위 선배 판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점점 더 사회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바로 막말 판사로 막 난리가 나니까 요즘은 그렇게 점잖은 척하는 판사들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참 어렵다 인생살이가. 보통 그런 걸 보면 현장에서 느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렇게 정해진 행동 양식대로 그냥 감추면서 하는 거라면 그냥 뭐 복불복에 맡기는 수밖에 없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판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집행유예로 풀어줄 만한 사람은 오히려 막 혼내고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실형으로 법정에서 갈 사람은 오히려 좋게 재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판사들은 갈등을 안 느껴요? 나의 어떤 판단이 잘못되어서 어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을 보낸다든가 혹은 뭐 잠깐만 감옥에 갔다 오면 될 사람을 오래 보낸다든가 또는 감옥에 마땅히 가야 할 사람을 내가 풀어준다든가 이런 거를 둘러싼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고통? 뭐 어느 정도는 느끼죠. 사람이니까요. 제 친구 판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날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잘못 잤다고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고민이 되고 그거는 이제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너무 또 예민하게 되면은 판사를 재판을 못하지. 못하죠. 예. 못하지 판사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둔감하게 이제 드라이하게 그냥 법리대로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네. 판사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직업일 것 같아요. 그렇죠. 형사법정은 사실 그 피고인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대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증거에 의해서 유죄 확신이 서지 않으면 무죄 선고를 하면 되는데 현실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고소하신 분은 진짜라고 내가 피해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누구의 인생의 얘기를 믿어줄 거냐에 근데 대해서 피해자 없는 굉장히 사건에서도 뭐 고통을 팡팡 받죠. 징역성 잘만 하더만. 근데 공판 검사들, 아니 이런 판사들, 이런 판사님은 뭐 흔하다는 건 아니고, 저 재판부는, 저 단독 판사는 무죄 판결 쓰기 싫어서 무조건 유죄해줘. 무죄 판결문이요 한 2-3배 됩니다. 판결문 길이가. 무죄 이유를 다 써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 배척해야 되니까. 검찰의 네. 공소를 다 배척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법정에서는 검사한테 막 툴툴거리면서 공소유지 뭐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근데 정작은 다 유죄. 이 말씀이 맞는 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완화시켜서 이야기해 보면은 무죄 판결 쓰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이제 무죄 판결 쓰는 게 부담스러워서. 왜냐하면 무죄 판결을 쓰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길게 검찰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무죄 판결 썼을 때는 검찰이 어떤 사건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주목된 사건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엄청나게 됩니다. 그럼 판사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판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판사들이 그 인간이잖아요. 언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인간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피고인 측이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피고인 측이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항소하면서 언론에다가 대고 막 그 판결을 비판한 경우보다는 그거는 별로 안 아파요. 판사들은 안 아파도 신경 안 써요. 근데 검찰이 이렇게 막 항의하는 거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검찰은 더군다나 검사 한 명이 그걸 가지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가 들고 나서거든요. 심지어 총장까지 들고 나서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무죄 판결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무죄 추정 원칙 부분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현실에서는 진짜 유죄 추정의 원칙대로 판결합니다. 사장의 똥개법률가의 시대라는, 그러니까 지금 법률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길러지는가, 이렇게 그 특권의식이 길러지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지금까지 통쾌하기도 하지만 씁쓸하기도 한 얘기를 했는데, 이 김주식 교수는 희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똥개법률가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절대적인 이런 법조계에서 튀는 법조인,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과 본인의 어떤 다양한 배경에 기해서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러한 법률가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귀족 법률가 말고 예, 소위 맞아요. 명문고, 명문대, 뭐 사법연수원, 맥기 이렇게 해서 쫙 인간관계로 정관예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인간관계를 얽어진 그런 귀족 법률가 말고 똥개 법률가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때는 아직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아직 로스쿨 졸업생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을 때인데 지금은 훨씬 많아졌죠. 맞습니다. 이 책이 2011년도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로스쿨 도입 초기고 지금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들이 10년 차 변호사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그들도 이제 어느새 중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0년 전에 이제 김주식 교수님은 당시에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가 사장의 똥개법률가의 시대 191쪽부터 해서 2009년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이 직후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스쿨에는 뭐 장애인 전형도 있고 이제 뭐 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취약계층 전형도 있고 또 전국에서 배출을 해서 따로 기르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는 기수 분야도 대부분 파괴가 됐고 여러 분야에서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뽑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 도입된 것에서 어떤 똥개 법률가 출연을 기대하는 똥개 법률가 이거 말이 좀 어감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중에 한 명 원조격이다 그분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개 법률가 의미는 어떤 오로지 법 공부만 한 그런 한우만 파는 그런 과거의 순수 혈통의 법조인 시대에서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또는 뭐 공학, 뭐 의학 이런 다른 학문도 접했던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이렇게 어떤 법이라고 하는 영역을 신성시하는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로 내려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률가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런 점은 되게 고무적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1995년경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기 300에서 500, 600, 700으로 늘어나던 네. 시점이 있어요. 제가 합격했던 97년도가 600명 세대였거든요. 저도 그 세대에 속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합격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진짜 이공계 출신의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학생운동에 전념하던 노동운동 하던 분들도 대거 그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분들이 그냥 인권 변호사로 많이 가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뒤부터는 이제는 그 제조 판사 검사로도 들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생겨가지고 운동권 출신들이 판검사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많이 변질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1, 2, 3법칙에 따라서. 맞아요. 제가 합격했을 때는 2003년도였는데 1000명 시대였어요. 처음으로 1000명 시대가 돼서 그래서 기존에 저희 연수원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뭐 좀 잘못하면 아이고 이제 개나 소나 다 뽑으니까 이제 너 같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근데 개나 소나가 1000명 그러니까 본인들은 100명 시절 50명 시절에 뽑혀서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엘리트인데 너무 다양한 층이 들어와서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법조인이 되겠다고 들어왔니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법조 망했어. 아니 맞아요. 개나 소나 다 돌았어.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맞아요, 선배 법조인들.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근데 그거보다 막 3,000명씩 한 해에 지금 굉장히 그 법조인들이 양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넓어진 거죠. 그리고 좀 더 본인들이 사실 이게 다 시장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변호사 사무실 문만 열어놓으면 오다 가다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한 동네에 변호사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더 서비스를 잘해드리고 좀 더 진실성 있게 변론을 하고 좀 더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고객이 찾아오고 이제 팔이 날리는 사무실도 생긴 거죠. 마인드가 나는 법조인이고 특권층이야 해서 약간 이제 인간 세계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비즈니스맨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이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일조한 게 또 한 가지가 2003년경, 4년경부터 여성 합격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대폭. 네. 그래서 합격자 수가 10%에서 30%, 40%가 올라가고 판검사 임용자들 중에서도 거의 30% 이상 여성이 늘어나는 그 시대가 오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그게 왜 기여를 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남자 일색이니까 특히나 판검사는 더 남자 일색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 문화가 지배하고 그것이 판결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범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예전에 굉장히 관대한 판결을 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어떤 그 제 부장판사님이 굉장히 너무 관대하게 하시길래 근데 배석 판사님이 여성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충돌을 많이 했었어요. 어찌됐든 그 90% 이상이 남자로 이루어지는 그 판사 세계, 검사 세계였을 때는 그런 어떤 성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어떤 군대식 위계 질서에 의한 수직적 상명하복 관계. 저는 이거를 꼭 남성 여성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양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뭐냐면 사실은 판사 중에도 장애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판사 중에서 지방대 출신도 당연히 있어야 돼. 거의 다 서울대였잖아요. 근데 지방대 출신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섬마을에서 오신 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거나 비강남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로스쿨 시대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도 그러나요? 판검사 임용을 로스쿨 출신 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정한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판검사를 선발하는 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 변호사 숫자가 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가는 걸 보면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가 정부기관에 취업을 해서 공무원 뭐 심지어 7급 뽑는 데도 막 가고 그다음에 뭐 동네 변호사를 개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노동조합이라든가 시민단체 쪽에 가서 상근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졌어요.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판사 검사로 가겠죠. 이것이 우리 사법제도가 좀 더 헌법에 가깝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희망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두 분은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사법개혁을 추진하시면서 로스쿨제도 도입하고 그게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법조 직역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법률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떤 기존의 그 법조계의 소위 선배 변호사, 선배 법조인들은 그걸 굉장히 반대했죠. 자기들의 영역이 자기들의 어떤 특권이 좀 줄어들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공급자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예.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면서 이게 지금 큰일 났다. 법조계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뭐 당장 연수생들이 다음에 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식으로 뭐 그런 위기의식을 굉장히 막 퍼뜨려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법조계가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어떤 그런 숫자가 늘어나서 기득권이 좀 와야 되는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이런 과도기에는 항상 그런 기득권층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을 사개추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내다봤던 거죠. 그래서 법조 일원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출신에서 이제 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에서 판사를 뽑고 검사를 뽑고 그리고 로스쿨로 전국에 흩어져서 양성을 하게 만들어서 연주를 없애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좀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제 2007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 추진됐던 것이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거의 이게 그러니까 후퇴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좀 안착이 안 된 거죠. 예를 들면은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도 법원에서 처음에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겨우겨우 좀 안착이 되는가 싶더니 점점 야금야금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잘 안 받아들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그 신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법개혁이 그 흐름이 계속 그 다음 정권으로 이어져야 이게 좀 그 어떤 새로운 법조 문화가 생기고 잃어버린 헌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숨쉬는 헌법이 될 텐데 그게 끊긴 게 좀 아쉽습니다. 예. 다음에 또 끊길 수도 있겠죠. 네. 기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서기호,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의 헌법의 풍경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1부가 그 사법 제도를 좀 중심으로 이 책에 여러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사법 제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번 2부에서는 이러한 적법 절차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헌법의 기본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는 구현되지 못했는가, 어떻게 좌절됐는가를 좀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헌법의 풍경 제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후원 금액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팟캐스트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